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모르는 동네 걷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조용히 스며들어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세상은 점점 내 관심과 멀어집니다. 어느새 집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숨죽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차가운 감정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 고독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낯선 동네로 걷기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를 타고 두세 정거장만 가도, 지하철로 한두 코스만 내려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르는 골목,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가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고독을 산산조각 냅니다. 모르는 동네를 걷는 순간 뇌는 깨어납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냄새, 처음 듣는 소리들이 지루했던 감정을 자극합니다. 내 발로 걸으며 발견하는 작은 변화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벽에 걸린 이름 모를 벽화, 동네 시장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분식집,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강아지들, 이런 작은 만남이 고독을 몰아냅니다. 낯선 골목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인사하는 이웃, 손 흔드는 아이들, 담장 넘어 웃는 노부부. 이 모든 순간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같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동네를 걷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세상 안으로 데려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집 안에 갇혀 있으면 고독은 점점 깊어지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고독은 서서히 물러납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며 삶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편한 신발 하나, 가벼운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를 갈지 미리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을 옮기면 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을 때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혼자 걷기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집 앞 버스에 올랐고 평생 가보지 않았던 옆 동네 시장에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골목, 정겨운 이웃들, 생선 비린내와 떡볶이 냄새가 섞인 활기찬 거리 속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고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세상은 나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구나. 지금 그녀는 매주 다른 동네를 찾아다니며 걷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하나씩 정복하는 재미도 느끼고 걷는 길마다 작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하루가 심심할 틈이 없어요. 내 발이 고독을 이겨냈어요. 오늘 당신도 모르는 동네로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고독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발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버스나 타고 창밖 풍경 따라 노래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고독은 조용히 삶을 좀먹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며 시간이 흐릅니다.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내 삶은 작아집니다. 결국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는 절망감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영혼이 천천히 말라가다가 어느 순간 몸까지 굳어버립니다. 이 지독한 고독을 깨는 가장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버스나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노래가 아닙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하늘의 구름을 따라 단순하게 말처럼 흥얼거리면 됩니다. 버스에 올라서는 순간 모험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설렘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낯선 거리, 사람들의 표정,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까지 모두 내 노래의 가사가 됩니다. 노래는 엉성해도 좋습니다. 박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내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감정은 터지고 상상력은 살아나고 굳어있던 마음이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도 외롭다는 감정도 버스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람들 틈에서 나만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에 따라 노래가 달라지고 슬펐다가 웃게 되고 웃었다가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진짜 내 인생의 노래가 됩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버스 안, 그 흔들리는 좌석 위에서 마음 가는 대로 노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극심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자식들도 바빠져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 버스나 타자고 결심했습니다. 급하게 올라탄 버스는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저기 노란 꽃 핀 공원에 나 혼자 걸어가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웃겨서 혼자 킥킥 웃다가 계속해서 노래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간 지붕집 아래 강아지가 짖네. 내 마음도 따라 짖네. 푸른 하늘 구름 지나가네. 내 시름도 따라 흘러가네. 엉성한 노래였지만 그렇게 한참을 흥얼거리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재래시장이었고 그는 시장 구경을 하며 길거리 어묵도 사 먹고 사람들 틈에 섞여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산 것 같다. 지금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 버스를 타고 노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느새 고독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를 타고 마음 가는 대로 노래를 흥얼거려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노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세 번째는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시작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돈을 움켜쥡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아끼고 또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입니다. 혹시라도 다칠까, 혹시라도 아플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통장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켜쥔 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두려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돈은 쌓이는 순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순간에만 생명력을 가집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사 먹고 즐거운 공연을 보고 오래 꿈꾸던 취미를 시작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통장 속 숫자를 지키겠다고 홀로 침묵 속에 파묻혀가는 인생보다 웃고 즐기며 오늘을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값집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시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외로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나는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고독이라는 괴물과 맞설 힘을 줍니다. 한 번 지갑을 열 때마다 삶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는 것,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공방에서 작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 모두가 내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삶을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의 눈총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웃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당당히 돈을 써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 쓸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움켜쥐는 순간 돈은 차가워지지만 나를 위해 쓰는 순간 돈은 따뜻해집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을 몰아내고 다시 삶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줄 작은 용기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자식, 손주들에게 필요한 건 아낌없이 내어줬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움츠러들어 하루하루를 적금처럼 아껴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작은 공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것도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 돈을 써도 될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자기 하나를 완성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게 몇십 년 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달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영화관에 혼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점점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나를 구했어요. 내가 나에게 돈을 쓰기 시작한 날,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써야 합니다. 고독을 이기는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당히 따뜻하게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진짜 비결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점점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야 살 것 같아서 비위를 맞추고 불편을 참으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때 마음은 지쳐갑니다. 억지로 웃는 표정 뒤에는 쌓여가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내 감정을 숨기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마다 고독은 깊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노년에는 결단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 감정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편안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짜 고독은 사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곁에 억지로 남아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눈치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노년의 품격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고독을 이깁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진 10명보다 진심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 친구 모임을 억지로 유지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헐뜯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이 무겁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외로워질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모임이 끊긴 공백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대신 취미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교도 헐뜯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따뜻해졌어요. 외롭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어요.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작은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은밀하고 끈질깁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대화 한 줄 없는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얼어붙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듯 보여도 깊은 곳에서는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이 고독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기차로 1시간 거리의 소도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바닷가 근처, 산책길 끝에 있는 작은 절집, 이런 곳이면 충분합니다. 짐도 무겁게 쌀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가방 하나, 편한 운동화 하나면 됩니다. 작은 여행은 무기력한 일상에 칼날을 세웁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멈춰 있던 감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공기 냄새가 다르고 하늘 색깔이 다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조차 새롭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깊은 고독을 단숨에 흔들어 깨웁니다. 여행을 가면 길을 묻기 위해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음료를 사면서 짧은 인사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소한 대화 하나가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스스로를 돌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낯선 풍경 속에 홀로 서서 세상을 다시 마주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힘이 깨어납니다. 작은 여행은 생명을 되살리는 소생술입니다. 지루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탈출구입니다.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을 걷거나 작은 시골 마을에 들러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독이라는 괴물은 익숙한 공간에만 머뭅니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고독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TV에서 작은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라는 문구를 보고 무작정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의 작은 해변 마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자마자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듣고 있는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한 번 가까운 곳으로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 시골 장터, 작은 사찰, 곳곳을 누비면서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포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주인과 나눈 짧은 대화, 시장 골목에서 사 먹은 뜨끈한 어묵 한 꼬치,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조각이 되어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여행이 내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작은 여행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세상을 다시 만났어요. 여섯 번째는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외로움이 무서워서라도 인연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진짜 나를 살리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가족이니까, 예정이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끊지 못하면 고독은 더 짙어집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더욱 텅 비고 허전해집니다. 가식적인 대화, 피곤한 만남, 억지 웃음은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외로움을 깊게 만들고 결국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작정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진심 없는 인연,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이용하려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쉬워할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끊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더 이상 가식과 의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요하고 따뜻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허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진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아끼고 내 평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관계도 선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 10명보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한 명이 내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친구 모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험담을 일삼는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항상 마음이 허탈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끊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정중하게 연락을 끊고 대신 평소 가고 싶었던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요가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인연을 끌어안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만 남기니까 오히려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당신도 결단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진짜로 이기는 방법은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한 입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달콤하거나 바삭한 그 맛 뒤에는 심장을 멎게 하고 간을 망가뜨리며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앞당기는 침묵의 살인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7가지 음식 중 첫 번째는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노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암을 키우는 독성 물질의 덩어리입니다.
이들 식품에는 보존을 위한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흡연, 성면, 방사능과 같은 수준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가공육은 단 한 조각이라도 섭취할 경우 대장암의 위험을 눈에 띄게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2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염분과 포화지방은 혈압을 치솟게 하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가공육의 해악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독소는 몸속 장기 곳곳을 공격하며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가공육은 단순히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은밀히 좀먹는 식탁 위의 암살자입니다. 그 위험성은 이미 수많은 학술지와 연구기관에서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가공육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익숙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육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때로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 속 가공육부터 비워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평생을 바쁘게 일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편의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나 소시지를 먹었고 저녁에는 소주와 함께 삼겹살 대신 훈제 베이컨을 즐겼습니다. 그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그 식단은 조용히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대장 내시경 결과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사기 대장암,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담담하게 진단을 받아든 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겁니까? 의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가공육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제야 그는 매일 아침 무심코 삼켰던 소시지와 햄이 죽음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직도 냉장고에 남아있던 베이컨 팩을 버리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가공육이 남긴 참혹한 현실입니다. 식사의 편리함 뒤에는 때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은 안전하십니까?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두 번째 음식은 당분이 지나치게 많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노년기의 건강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입니다. 겉보기엔 시원하고 청량한 기분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심장을 조여오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료 한 잔 속에는 최대 10에서 15티스푼의 설탕이 들어 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치명적인 혈당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 이상의 설탕, 첨가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1%까지 증가하며 2형 당뇨병 위험도 26%나 상승합니다. 2025년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34만 명이 설탕음료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30명의 생명이 음료수 한 잔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선택한 음료가 결국 심장을 멎게 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잔혹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액상과당은 간에 직접적으로 흡수되어 내장 지방을 빠르게 늘리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간경화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료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교란시켜 과식을 유도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이자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탄산음료는 단지 해로운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화학적 공격이자 식탁 위에서 매일 벌어지는 무언의 학살입니다. 60대 후반의 김모 씨는 매일 아침 탄산음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보다 탄산이 상쾌하다며 물 대신 마셨고 가족들의 걱정도 무시한 채 그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혈관이 설탕으로 막힌 듯 막혀 있었고 의료진은 긴급 수술을 시도했지만 손쓸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수술대 위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냉장고에는 여전히 2리터짜리 탄산음료가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병을 쳐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진작 버렸을 텐데.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탄산음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달콤한 죽음입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세 번째 음식은 고카페인, 폭탄인 에너지 음료입니다. 겉보기에는 활력을 주는 음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료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일반적으로 300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커피 한 잔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당분 함량도 높아 한 캔에 5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카페인과 고당분의 조합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UC 데이비스 헬스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후 심장 세포의 기능이 변화하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빠르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타우린과 구아라나 같은 성분은 카페인의 자극 효과를 증폭시켜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후 4시간 동안 심장의 전기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에 더욱 취약합니다. 에너지 음료의 지속적인 섭취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의 박모 씨는 매일 아침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선택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에너지 음료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마셨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고카페인 독약입니다. 에너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에너지 음료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네 번째 음식은 튀김류입니다. 튀김류는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삭한 독약입니다. 겉보기에는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식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튀김류는 조리 과정에서 고온의 기름에 식품을 반복적으로 튀기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특히 감자튀김, 도넛, 치킨 등 고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튀김류는 지방과 염분 함량이 높아 노화 촉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의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노년기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의 해악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튀김류의 지속적인 섭취는 심장 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의 이모 씨는 매일 점심으로 튀김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바삭한 식감을 좋아했고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튀김류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튀김류를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튀김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바삭한 독약입니다. 튀김류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튀김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5번째 음식은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입맛을 돋우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식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포화지방과 당분이 풍부하여 대사 건강에 해롭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년기의 대사 기능 저하와 맞물려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음식의 섭취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68세의 김모 씨는 매일 저녁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스크림을 섭취했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아이스크림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아이스크림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아이스크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6번째 음식은 간 기능 저하와 면역력 감소,
일으키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노년기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한 잔의 술이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 뒤에는 몸속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독성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알코올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수명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 체내로 들어오면 간은 즉시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켜 간 기능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손상은 누적되어 간염으로 이어지고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직면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염증성 질환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체력이 저하된 노년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단순한 피로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간은 이미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처리할 효율도 떨어지고 손상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 무료함이나 외로움 혹은 오랜 습관 때문에 여전히 술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단순한 음주가 아닌 생명을 갉아먹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들이키는 소주 한 잔이 몇 년 뒤 당신의 장례식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70세의 박모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과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간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알코올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마시던 소주 병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셨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알코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은밀한 독약입니다.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알코올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7번째 음식은 통조림과일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노년기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보기에는 손질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과일의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똑똑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당분과 첨가물이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고 있는 위험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노년층에게 이러한 식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수명을 서서히 단축시키는 달콤한 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과일은 묽은 물이 아니라 고농도 설탕 시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럽은 단지 보존을 위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분이 포화된 위험한 액체이며 과일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과도한 당 섭취를 유도합니다. 매일 이 과일을 섭취한다는 것은 매일 설탕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당의 과잉 섭취는 혈당을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유도하면서 체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제2형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시력을 잃고 발끝부터 괴사가 시작되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게다가 통조림 과일에 포함된 고당분은 체내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간은 당을 중화시키기 위해 혹사당하고 결국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악영향은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달콤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72세의 김모 씨는 매일 아침 통조림 복숭아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일을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통조림 과일을 선택했고 달콤한 맛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통조림 과일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건강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통조림 과일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편리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통조림 과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통조림 과일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통조림 과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할머니는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고 김할머니의 하루는 조용한 집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창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주방에서 혼자 아침밥을 차리고 손주들에게 보낼 작은 선물을 포장하는 것이 김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액자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웃긴 프로그램도 감동적인 영화도 어느새 눈물만 흐르게 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김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음악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설고 어색했지만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음악교실 구석에 앉아 기타를 손에 쥐고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주름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김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린 62살의 남자였습니다. 박 씨는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고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박 씨는 다정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김할머니를 챙겼습니다. 기타줄을 조율해 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소소한 일상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김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누님 같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그 말은 김할머니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복지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을 걷고 동네 시장을 함께 돌고 낡은 찻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늘 김할머니를 웃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 김할머니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10살 차이 나는 남자라니 혹시 김할머니의 돈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김할머니는 믿고 싶었습니다. 박 씨의 따뜻한 눈빛,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거짓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때요? 나도 외롭고 누님도 외롭잖아요. 김할머니는 깊은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외로움이 김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다시 혼자 사세요. 괜히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나 김할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박한 신고식을 치른 후 김할머니와 박 씨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집은 다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걷는 길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곱게 빗고 옷깃을 다듬으며 스스로를 단정히 꾸몄습니다. 설렘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박 씨의 재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박 씨가 먼저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따뜻한 커피향에 이끌려 푸스스한 머리로 부엌으로 나왔고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 짧은 한마디에 김할머니의 가슴은 저릿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침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작은 부엌이 두 사람의 웃음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은 김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사소한 것에도 늘 김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시장에 가면 김할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하나 사들고 돌아왔고 골목길을 산책할 때면 살짝 김할머니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다정하게 김할머니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요리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레시피를 꺼내어 김치를 담그고 직접 장을 보아 손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박 씨가 식탁 앞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김할머니는 종종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박 씨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세월의 쓸쓸함이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김할머니를 위해 작은 돗자리를 챙겼고 김할머니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가끔 기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박자가 엉망이고 음정도 틀렸지만 김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듯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던 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만함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가끔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겠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웃고 있는 박 씨를 믿기로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김할머니의 생일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집 앞 작은 꽃집에서 조그마한 꽃다발을 사서 건넸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초 하나를 꽂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누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매년 이 날을 축하합시다. 김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둘은 소박했지만 함께라서 충분히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낡은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오래된 벽에 사진을 걸었고 작은 식탁에도 꽃을 놓았습니다. 삶에 다시 색이 입혀지는 듯 했습니다. 박씨 역시 성실했습니다. 날마다 김할머니의 손에 약을 챙겨주었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김할머니와 박씨는 조용히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포근하게 따뜻했습니다. 박씨는 김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고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김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씨는 낮게 콧노래를 부르며 김할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흐르듯 잔잔한 행복이 번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교차하는 그 고요한 순간이 두 사람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박씨는 꼭 어린아이처럼 이불을 끌어당겨 김할머니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런 박씨의 어설픈 다정함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감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꿈을 꾸기를 조용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김할머니와 박씨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늦게 찾아온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할머니는 박씨에게서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씨는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며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데 맥주 한 잔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박씨는 맥주를 넘어서 소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쌓여가는 빈 병들을 볼 때마다 김할머니는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씨, 술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해야죠. 박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이 나이에 뭐가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웃음에 다시 한번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음주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술에 취해 어지럽게 비틀거리고 새벽이면 거실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박씨의 모습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던 박씨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변명도 사라지고 술에 취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일도 생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로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김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부드럽고 따뜻했던 박씨가 술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김할머니의 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창피했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김할머니는 박씨를 감싸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혼 후 떠돌던 박씨가 외롭고 지쳤던 세월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남몰래 술병을 치우고 박씨가 술을 찾지 못하도록 냉장고를 깨끗이 비워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박씨 몰래 금주에 좋은 약초차를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김할머니 몰래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고 동네 작은 식당에서 소주 몇 병을 마시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밤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박 씨가 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투덜대는 모습은 김할머니에게 점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박 씨에게 심하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날 김할머니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을 떨며 소파 한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한밤중 부엌에 홀로 앉아 차가운 물을 마시며 김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술김에 그랬어요. 그 사과 한마디에 김할머니는 또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풀이 반복될수록 김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니라 심각한 중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퍼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김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박 씨는 금전 감각마저 흐려져 김할머니 몰래 생활비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고 식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고 김할머니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할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부부인 척, 자식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나 김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씨는 병원 상담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술에 손을 댔습니다. 김할머니가 아무리 애써 다독이고 감싸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박 씨는 골목 어기작은 슈퍼에서 소주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박 씨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김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박 씨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술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알겠어? 박 씨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본격적으로 망가져 갔습니다. 밤이면 비틀거리며 돌아왔고 낮이면 침대에 파묻혀 악취를 풍겼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술병과 부서진 컵 조각이 굴러다녔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실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겨진 소파 커버를 정리하며 울음을 삼켰고 깨진 접시를 줍다가 손을 베어 피가 나는 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박 씨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술에 취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훈계질이야. 너 같은 늙은이는 그냥 죽어야 돼. 박 씨의 고함 소리에 김할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함께 늙어가자고 속삭였던 그 입에서 쏟아지는 악다구니에 김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박 씨는 폭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김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고 심지어는 가벼운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무릎은 퉁퉁 부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밤이면 거실 소파에 웅크려 울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벌벌 떨며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웃들은 이상한 낌새를 차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면 괜히 피곤해. 동네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김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심지어 박 씨는 술에 취해 김할머니의 돈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아껴둔 적금 통장도 어느새 박 씨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할머니가 따지려 하자 박 씨는 소주병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네 덕에 이 고생하는데 그까짓 돈 좀 쓰면 어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할머니의 심장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날 새벽 피투성이 손으로 거실을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과 같이 있으면 나도 죽는다. 다음 날 김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살을 에웠지만 김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내디뎠습니다. 변호사는 김할머니의 손목에 선명한 멍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합시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싸늘한 종이 위에 꾹 눌러 쓴 자신의 이름을 보며 김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박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박 씨는 술에 절어 김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없으면 너 혼자 뭐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늙은이 누가 받아줘? 당장 나와. 김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등 뒤에 기대 앉았습니다. 박 씨의 주정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 박 씨는 지쳐 나가떨어졌고 김할머니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 없는 세상을 살 거야. 김할머니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를 찾아와 문을 부수려 하고 복도에 술병을 던지고 이웃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저 늙은 여자가 날 버렸다. 돈만 뜯어먹고 내쫓았다. 거짓말이 동네에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박 씨는 추하게 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난 박 씨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판사가 경고를 줬지만 박 씨는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같이 산 거야. 이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재판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단단히 굳은 얼굴로 모든 모욕을 견뎠습니다. 피해자였던 자신이 가해자처럼 몰리는 기분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김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 씨의 폭언, 폭행, 음주 문제는 명백했고 김할머니의 증거 자료는 탄탄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김할머니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 지급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김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스카프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너머로 작게 비치는 햇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사실에 김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엉망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씁쓸한 맛이었지만 그 씁쓸함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김할머니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하나하나 치워냈습니다. 깨어진 컵, 구겨진 이불, 박 씨의 헌옷, 술병들까지 모두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10개가 넘게 쌓였습니다. 김할머니는 그것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고 하나하나 발로 밟아 뭉갰습니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김할머니는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이웃들까지 깜짝 놀라 창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은 쓰레기들을 트럭에 싣고 폐기물 처리장에 버리고 오는 길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삭막했지만 김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새 침구를 깔고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밤새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잤습니다. 오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찾은 평화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김할머니는 따뜻한 커피를 끓이고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창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허공을 가르고 발끝이 음악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김할머니는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금씩 사람들과 인사하고 복지관에도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세상이 이제는 조금씩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김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늙었다고 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할머니는 한 송이 작은 꽃을 사서 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다. 80세가 넘으면 몸은 조용히 죽기 시작합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썩고 숨을 쉬어도 심장은 녹슬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살아있는 시체가 됩니다. 침대에 갇혀 오줌줄을 차고 타인의 손에 밥을 떠먹여야 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몸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 인생은 끝입니다. 첫 번째는 발끝으로 서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80세를 넘기고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발끝으로 서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깟 발끝 운동이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냐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운동 하나가 생명줄을 붙잡는 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능력을 잃는 순간 노년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곧장 넘어지고 한 번의 낙상은 노년에게 치명상을 안깁니다. 넘어지기만 해도 다리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부서지고 평생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발끝으로 서는 힘은 단순히 다리 힘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을 살리고 뇌와 근육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며 작은 근육들을 끊임없이 깨워 신체를 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3분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올라서기만 해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간단한 운동조차 무시하는 순간 노년의 몸은 점점 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살아서도 침대에 묶이는 삶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발끝으로 서야 합니다. 노년기의 몸은 배신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귀는 먹먹해지고 다리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힘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발끝으로 서기 운동은 이 균형 감각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입니다. 어떤 비싼 약도, 어떤 화려한 건강식품도 발끝으로 버티는 힘만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반사신경이 둔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발끝으로 서기 운동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루 3분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종일 병원, 대기실에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어서는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발끝 운동을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81세 이모 씨는 발끝으로 서기 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그런 걸 하냐, 난 아직 멀쩡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눈길에 살짝 미끄러진 순간 이 씨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몇 달간 침대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발끝 운동이라도 했더라면. 재활치료를 받으며 힘겹게 다시 서는 동안 이 씨는 매일 발끝으로 올라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운동은 발끝 서기다. 이걸 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발끝으로 서는 연습만큼은 매일 해야 합니다. 넘어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3분만 투자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발끝으로 서기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해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뒤로 걷기를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뒤로 걷기를 해야 합니다. 평생 앞으로만 걸어왔던 발걸음을 이제는 거꾸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걷는 것만으로는 노년의 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걷는 것은 습관이고 뒤로 걷는 것은 도전입니다. 도전이 없는 몸은 금방 늙고 맙니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함께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몸에 긴장감을 주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뒤로 걷기가 필요합니다. 뒤로 걷기는 단순히 색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깨우고 잃어가는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은 넘어짐입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서지고 척추가 부러지며 침대에 갇힌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뒤로 걷기 운동은 이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뒤로 걷기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삶이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뒤로 걷기를 하면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이 깨어납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하체 전체가 단단해집니다. 노년에는 이 하체 근육이 생명줄입니다. 다리 힘이 떨어지면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시장을 가도 주저앉게 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집 안에만 갇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들이닥칩니다. 뒤로 걷기는 뇌를 젊게 만듭니다.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는 새롭게 자극을 받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신경세포를 깨우고 치매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 10분 조심스럽게 뒤로 걷는 습관이 평생의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언젠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슬픈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중심을 잃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뒤로 걷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긴장감을 잃지 않고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훈련을 통해 평소에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처음에는 벽을 따라 걷거나 지팡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고 꾸준한 습관이 몸을 살립니다. 뒤로 걷기를 무시하는 순간 몸은 변화를 잃고 노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매일 해야 하는 것은 근육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특별한 자극입니다. 뒤로 걷기는 바로 그런 자극을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82세 김정희 씨는 젊을 때부터 평범하게 걷는 운동만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에 금이 갔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추천한 운동이 바로 뒤로 걷기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뒤로 걷기냐고 웃었지만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한 발자국씩 뒤로 걸었고 점차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김 씨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다리 힘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공원 한 바퀴를 뒤로 걸어 돌며 뒤로 가야 오래 간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뒤로 걷기는 노년의 몸과 뇌를 살리는 기적 같은 운동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루에 몇 분은 꼭 뒤로 걸어야 합니다. 처음은 두려워도 그 발걸음 하나가 내 인생의 무너짐을 막아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일같이 거꾸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삶이 앞으로도 단단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등치며 박수치기를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손등치며 박수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 가볍게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노년의 몸은 매일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힘을 잃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뇌는 점점 더 굳어갑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밀 무기, 그것이 바로 손등치며 박수치기입니다. 손등치며 박수치기는 손바닥을 치는 일반 박수와는 다릅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교차로 치는 이 동작은 뇌의 좌우 방구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신경회로를 깨우고 굳어가는 뇌를 흔들어 깨웁니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심장 박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손목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자극이 온몸에 퍼져나가며 몸을 따뜻하게 깨워줍니다. 손등치며 박수치기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제대로 하면 온몸이 살아납니다. 박수치는 리듬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다 보면 뻣뻣했던 어깨가 풀리고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며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매일 이 작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년만 지나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활기차고 생기가 돌지만 다른 한쪽은 몸이 무거워지고 기억력은 흐릿해집니다. 결국 차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운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아령도 헬스장에 러닝머신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작은 자극을 꾸준히 몸에 주는 것입니다. 손등치며 박수치기는 바로 그 자극을 손쉽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힘들지 않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몸이 아프다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꾸준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며칠 하다가 귀찮다고 별 효과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손등치며 박수치기의 힘은 느린 시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따끔거릴 수 있고 어깨가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숨 쉬는 것이 편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김순자 씨는 손등치며 박수치기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수 좀 친다고 어디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박수 운동을 하고 나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손등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10분씩 손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한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꾸 깜빡깜빡하던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김 씨는 요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루 10분 박수 쳤더니 내 몸이 다시 박수를 치더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손등치며 박수치기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작은 기적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루 10분 손등을 치며 박수치는 습관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박수 한 번에 젊음이 살아나고 손끝 한 번에 건강이 깨어납니다. 손등을 치며 치는 박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깨우는 울림입니다. 네 번째는 팔을 원 크게 돌리기를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팔을 원 크게 돌리기를 해야 합니다.
팔을 돌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굳어가고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점차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어지고 간단한 물건을 드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작은 동작 하나를 게을리한 대가가 결국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몸은 매일 작게 병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굳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은 멈춰갑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위입니다. 쓰지 않는 팔은 삐걱거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끔찍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되면 밤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팔을 크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운동은 어깨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길입니다. 팔을 원 크게 돌리는 것은 어깨뿐 아니라 심장에도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혈액을 머리부터 손끝까지 쫙 밀어 올려주면서 온몸 구석구석을 깨웁니다. 숨이 깊어지고 피가 맑아지며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하루 5분만 팔을 크게 돌려도 어깨가 가벼워지고 허리가 곧아지고 가슴이 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던 몸이 당당하게 세워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팔을 돌릴 때 중요한 것은 크게입니다. 대충 팔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팔 전체로 커다란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던 팔이 어느 순간 부드럽게 돌아가고 뻣뻣하던 어깨가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팔을 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노년에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힘은 튼튼한 어깨와 팔에서 나옵니다. 팔을 돌리는 운동은 단순한 관절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며 넘어졌을 때에도 나를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무심코 넘겼던 팔 돌리기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9세 김용순 씨는 팔을 돌리는 운동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는 아직 팔이 멀쩡해라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우 식탁 의자에 기대어 일어나려다 팔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50견을 넘어선 심각한 어깨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가장 기본이 팔을 크게 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반바퀴 돌리기도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팔을 원 크게 돌린 결과 몇 달 만에 통증이 줄어들고 물건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2번씩 팔을 돌리며 팔 돌리기가 내 몸 살렸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팔을 원 크게 돌리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팔을 돌리는 것만큼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5분 커다란 원을 그리며 팔을 돌리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는 척추 곧게 세우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척추 곧게 세우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척추가 무너지는 순간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 시선은 땅을 향하고 가슴은 조여들고 숨은 얕아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축소됩니다. 허리가 굽으면 몸만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쪼그라들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척추는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척추는 삶의 기둥이고 자존심의 버팀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자신도 모르게 구부러집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 근육 약화가 맞물려 조금씩 몸을 망가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무너짐이 쌓여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 속에 굽은 허리를 보는 순간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척추가 굽으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폐가 압박되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위장이 눌려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액순환까지 나빠집니다. 결국 몸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걷지 못하면 쉽게 넘어지고 한 번의 낙상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척추가 굽는다는 것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척추를 곱게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허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의식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나 자신을 일으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어색해도 반드시 버텨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심지어 TV를 볼 때도 끊임없이 척추를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척추 곱게 세우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침대에 눕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 앉을 힘조차 잃고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하는 비참한 삶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른 걸음은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지 일어선다는 당연한 일이 어느새 기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척추를 세워야 합니다. 대전에서 사는 81세 이모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모임에 나갈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친구가 곧은 허리로 당당히 걷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척추를 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허리와 어깨를 펴고 5분, 10분씩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허리가 눈에 띄게 곧아졌고 걷는 자세도 훨씬 당당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이처럼 척추 곱게 세우기 연습은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싸움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척추만큼은 무너지게 놔두지 마십시오. 곧은 척추가 인생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6번째는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걸음을 멈추는 순간 생명력도 함께 꺼져갑니다. 하루하루 걷지 않는 몸은 굳어버리고 무너지고 결국 침대에 갇힌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때 조금만 더 걸을 걸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노년기의 생명줄입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순식간에 힘을 잃습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단순히 움직이기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지고 척추가 꺾이고 한 번의 사고로 평생 침대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걷기 운동은 이러한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힘, 화장실을 갈 자유,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 있는 독립성 모두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고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걷지 않는 몸은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기분은 가라앉습니다. 걷는 사람은 심장이 살아있고 생각이 또렷하며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하루 30분 걷는 습관이 남은 인생 10년을 건강하게 연장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걷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라는 핑계로 걷기를 걸으면 몸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쇠약해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마당을 몇 바퀴 도는 것이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숨이 차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몸은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 어떤 고가의 보약보다 뛰어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땅을 딛는 단순한 동작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걷는 동안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걸을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앞에 두고 가슴을 활짝 펴야 합니다. 작은 보폭이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걷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84세 최모 씨는 몇 년 전까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걷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최 씨는 물리치료사가 던진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매일 30분만 걸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목발을 짚고서라도 매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도 한 바퀴도 힘겨웠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 지금은 하루 1시간을 걷습니다. 친구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며 혀를 내두르지만 최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살고 싶으면 걸어야 해. 걷지 않으면 죽는 거야. 오늘부터 당장 걷기 시작하십시오. 걷는 자만이 건강하게 웃으며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 아직 젊잖아. 이건 나중에 해도 돼. 그건 은퇴하고 천천히 즐기려고. 야, 죽음 얘긴 좀 하지 마. 재수 없게. 이렇게들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이도 예고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오늘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 속에 들어갈 때 손에 쥘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남는 건 단 하나, 얼마나 웃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답게 살았는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어야 하고 지금 사랑해야 하며 지금 살아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 인생은 끝납니다. 이번 영상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착각합니다. 내일도 당연히 올 거라고,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지금처럼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미루고 해보고 싶은 일도 언젠가로 미룹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고 소식은 남의 일 같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음은 너무나 무심하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멀쩡했는데 내일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죽음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을 대충 살아버립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하고 싶은 일을 참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애써 외면하며 삽니다. 조금 더 나중에를 반복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후회만 남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웃지 않았을까? 왜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끝없는 후회가 자신을 짓밟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사랑하고 웃고 춤추고 즐겨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란 약속이 없는 이상 오늘을 전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삶의 의지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늘 나중에 은퇴하면 인생을 즐기자고 말했습니다. 바다 낚시를 가고 싶었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고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던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기 암 판정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남짓의 시간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충격에 빠졌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늘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떠나 한 달 동안 작은 오두막을 빌려 살았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고 낚시를 하고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그는 SNS에 매일 일기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살았다. 그리고 7개월째 되는 날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날이 감사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오늘을 왜 미루고만 있느냐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아는 순간부터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짜 인생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저 옷을 입으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저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에 매일매일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며 삽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도 내 옷차림에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곧 있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느라 놓친 하루들이 인생의 가장 허무한 낭비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체면이라는 무의미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취미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마음속 깊이 소리치고 싶어도 어른이니까 나이값 해야 하니까라는 말에 꾹 눌러 참습니다. 그렇게 남의 기준으로 조립된 인생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가까이 두면 이 가면은 너무도 우스워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내 옷차림을, 내 말투를, 내 취향을 비웃는지 따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입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은 해야 합니다. 남의 눈은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 살다 죽음을 맞이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남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시작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눈치라는 족쇄는 풀려나고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나답게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그 누구도 내 마지막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은 한 여성은 평생을 점잖은 어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조용하고 인자한 할머니로 불렸고 가족 앞에서는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늘 끓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빨간색 트렌치 코트를 입기 시작했고 늘 가고 싶어 하던 혼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큰 소리로 웃으며 책을 읽고 바닷가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저 할머니 이상해졌네라고 수군댔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 이제 진짜로 살고 있어. 늦었지만 아직 안 끝났어. 지금 그녀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위해 요리하고 혼자 영화관에 가며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지냅니다. 죽음을 목격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눈치보다 더 큰 감옥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위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지금 소리치고, 지금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답고 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을 미루면 평생 후회만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조차 자꾸 미룹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말해야지라며 마음속 진심을 꾹꾹 눌러둡니다. 그리고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죽음이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참혹한 후회가 뼈를 파고듭니다. 사랑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못했다는 사실은 평생을 괴롭히는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놓쳐버린 사랑의 부재 속에서 죽음보다 더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